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우리 삶 바로 곁에 있는 주제, 우울증에 대해 좀 더 깊이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마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감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참 좋은 비유인 게 감기처럼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거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덕분에 우울증이란 주제를 조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딱 선을 그어야 할 게 있어요. 감기는 그냥 푹 쉬면 저절로 낫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의지가 약하거나 마음이 나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명백한 의학적 질환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울증이란 게 정확히 뭐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그 실체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20명 중 1명. 이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내 주변 사람 20명을 떠올려 보면 그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내 가족, 내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을 뭐라고 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계속 슬프고 예전엔 재밌던 것들에 아무런 흉내를 못 느끼는 상태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생각과 행동, 심지어 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상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은 도대체 어떤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우울증의 구체적인 증상들은 뭐가 있고 또 그 원인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시 최근 2주 동안의 나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실제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질문들인데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즐거웠던 일들이 이젠 시들해지진 않았는지, 이유 없이 슬프거나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진 않았나요? 밤에 잠들기 너무 어렵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자고 뭘 해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진 않았는지, 밥맛이 뚝 떨어지거나 혹은 갑자기 폭식을 하고 괜히 다 내 탓인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진 않았는지. 이어서 계속 볼게요. 책을 읽거나 일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거나 아니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진 않았나요?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죠.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었다면? 이 9가지 중에서 만약에 몇 가지 이상이 이거 내 얘긴데? 싶다면 그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내 마음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확실한 건 딱 한 가지 원인으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 안에 화학물질 균형이 깨지는 생물학적 요인, 또 가족 중에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 있는 유전적 요인, 그리고 살면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 같은 환경적 요인, 이 세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내가 지금 번아웃이 온 걸까? 아니면 혹시 우울증인가? 하고요. 이 두 가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올바른 대처의 첫걸음이에요. 자, 보시면 가장 큰 차이, 바로 영향력의 범위입니다. 번아웃은 주로 일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주말이나 휴가 때는 좀 나아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그게 아니에요. 일, 취미, 인간관계, 삶의 모든 영역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느끼는 감정의 색깔도 완전히 달라요. 번아웃의 핵심 감정은 탈진과 냉소예요. 일에 대해 완전히 지쳐버리고 좀 시니컬해지는 거죠. 반면에 우울증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감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에서 더 이상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게 되는 상태죠.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일 텐데요. 바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번아웃은 충분히 쉬거나
업무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울증은 앞서 말했듯이 이건 의학적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쉰다고 낫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담이나 약물 치료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꼭 필요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도 도움 청하기를 주저할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결국 치료받을 용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되곤 하죠. 아마 가장 흔하게 듣는 오해일 거예요. 그거 그냥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마음만 굳게 먹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말이죠.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 의지로 한번 걸어봐 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의 병도 똑같습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아픈 거예요.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벽이 바로 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신과 약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다던데? 머리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오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 보시듯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우울증이 자꾸 재발하면서 뇌 기능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뇌 보호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숫자가 보여주거든요. 2022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전체의 7.1%나 됩니다. 특히 청소년은 9.5%, 거의 10명 중 1명꼴이죠. 우리 교실에 있는 아이들, 우리 동네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정작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본 아이는 고작 6.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격차 보이시나요? 아픈 아이들의 숫자와 치료받는 아이들의 숫자 사이에 이렇게나 큰 간극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그럼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 격차를 줄이고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9가지 항목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점수를 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절대 자가 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나 10점 넘었으니까 우울증이네. 이렇게 스스로 딱지를 붙이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10점이 넘는다면 이제 전문가랑 한번 이야기 나눠볼 때가 됐구나 하는 신호등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어디에 말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번호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들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전문가들이 24시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힘들 땐 망설이지 말고 꼭 도움을 청하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돌보기 위한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